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경통일교육협동조합 이사장 강양수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통일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이재영 교수님의 소개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이재영 교수님께서는 정치학 박사와 전 경남대학교 정치학 외교학과 교수님이시면서 비영리 단체 나시민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나는 시민이라는 것을 줄여서 나시민이라고 했는데 이 단체에서는 2012년 설립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민의식 개선 사업과 또 청소년 보호 캠페인 사업과 자연정화 및 보호 캠페인, 그리고 음주운전 금지 보호 캠페인, 교통안전 보호 캠페인, 재난안전 보호 캠페인, 그리고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셨으며 또 문화공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영 교수님의 통일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 우리 오늘 5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각자 우리 통일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자세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를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사이신 정은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의 정은택입니다. 다음은 행정박사이시면서 라인 원격 평생교육원 교수님이시며 대경통일교육연구회의 통일교육 전문 강사를 하고 계시는 윤정학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북한 이탈 여성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고향이 북쪽이랍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중인 김은율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가장 젊은 선생님이 통일에 관심이 또 많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하셨으며 현재 대경통일교육연구회에서 통일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희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호순남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1945년 강국을 맞았지만 하나의 나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38선을 중심으로 우리는 남북한이 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0년은 남북이 분단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는 베트남, 또 독일, 예멘 등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을 했는데 우리 지구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만이 분단된 국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님들께서 많은 통일 정책을 내놓았지만 어쩌면 통일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도 되는데 오늘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을까, 또 우리들의 자세는 또 어떻게 통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실 박희정 선생님께서는 남북통일과 남북통합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희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7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단되어진 시간이 긴 만큼요,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요, 통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통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통일과 통합의 의미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통일은 나누어진 걸 다시 하나로 합친 것. 하나였던 것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진 것이 통일입니다. 통합은요, 2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를 하나로 합친 것. 처음부터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 존재한 걸 하나로 합치는 걸 의미합니다. 통일에는 첫 번째 제도적인
통일이 있습니다. 분단되었던 국민과 영토가 별도의 주권에 있다가 하나의 주권 아래 하나의 국민과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도와 문화의 통합적인 통일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를 하나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통합은 민족이나 국민 또는 시민을 지역, 세대, 좌우, 계급 간의 사회를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작업의 과정이자 동시에 결과입니다. 통일의 예로는요, 남한과 북한이 원래 하나의 나라였다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면서 두 나라 사이에 3.8선이 그어졌죠. 그러면서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한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면 통일이 됩니다. 하나였다가 두 개의 나라로 나뉜 후 다시 하나의 나라가 되면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통합의 예로는 유럽연합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원래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유럽 여러 개의 나라가 정치, 경제의 목적으로 하나로 합쳐져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둘 이상의 것이 하나로 합쳐지면 통합이 됩니다. 유럽연합이 하나의 초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세대, 좌우, 계급 간의 분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안에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북한은 서로 다름을 알고요. 어떤 기준으로 통일을 진행해야 할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일과 통합을 서로 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선통합, 그 다음에 통일, 그 다음에 후통합의 과정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전에 사전 통합으로요. 남북 정부 간의 통합, 그리고 그 다음에 남북 사회의 개개인 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후에 제도적 통일과 조직적 통일이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요, 후통합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하나의 정부로 조직을 통일하고 난 뒤에도 우리 한반도 사회 내 개개인 간의 차이와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통일 이후에요, 우리는 보다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 통합과 사회 통합이라는 혼통합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 선배 국가인 독일 역시요, 통일 이후에 사회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 30주년을 기념하여 동독의 마지막 총리였던 모드로는요, 2020년 인터뷰에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일을 급히 밀어붙인 부작용 때문에 30년이 지난 지금도 동서의 차이가 극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서도 양측 주민들의 접촉 깊이와 갈등, 해결 방식의 차이 등이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 교육으로 상호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연방정치교육센터에서 분단과 통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독일 통일의 사례로요, 우리는 첫째, 남한 주민, 북한 주민 간에 차별을 두지 말고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북 간에 평등하고 형평성 있는 경제적 통합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한 주민, 북한 주민 간의 이분법적인 논쟁을 넘어서 평화적인 소통 방식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토론자님께서 남북 통일과 남북 통합에 대해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유럽의 예를 잘 들어서 통합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또 우리의 남북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발표해 주신 박희정 선생님께서 남북 통일과 남북 통합에 대해서 잘 통합과 통일에 대해서 잘 비교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럽의 통합과 우리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며 또 우리가 통일 후 통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남북한 차이를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또한 경제적 형평성과 평화적인 소통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는 통일은 가시밭길 같은 현실에 대해서 정웅택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영택입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한다면 1989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 사례를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가시밭길 같은 현실임을 알 것이다. 서독은 세계 경제 2위 국가였고 동독은 세계 10대 공화국이었는데도 서독과 서로 경제적 격차를 큰 문제 없이 포용하고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독일의 국부 자본이 6%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그리고 인구는 3,800고 1인당 GDP가 동독과 서독 간에 9.7배, 그렇게 그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 서독은 실제 자본으로 독일을 흡수 통일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서독이 통일 비용을 계속 투입하는 악순환의 심각한 경제 부담으로 인하여 2000년도 보면은 2010년도 보면 특별법을 아젠다라는 특별법을 실시하는데 독지 및 정년 연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기준으로 보면은 20년간 3,000조의 통일 비용을 서독이 부담하겠고 향후 20년간도 서독이 재정을 부담해야 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동독과 서독의 격차가 너무 차이 나는 것을 인지 못하고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져 통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 비용은 연구기간에 따라 차이 나는데 현대경제연구소는 10년간은 800조, 국회 예산처는 매 10년에 2,300조, 통일연구원 경우는 통일지후 20년간 3,440조라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제규모는 우리 남한과 북한에 있는 서독과 지금 영 차이가 나는데 경제규모가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이 18배 차이로 남한이 거의 통일 비용을 책임져야 할 시기입니다. 통일 비용을 최대 4,000조로 들어간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1년 예산이 558조인데 7.2배가 들어간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큰 문제 없이 통일을 하려면 남한과 북한이 경제 교류를 하면서 차츰차츰 서로 경제 규모의 차이도 줄이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문제점을 점검하여 통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인 통일 비용 부담은 국가 후독 사태도 올 수가 있다. 위기의 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 교류를 하면서 통일 비용을 서서히 줄여가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로 통일은 가시밭길 같은 현실에서 정인태 선생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통일은 우리 동독과 서독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동독과 서독에 비해서 우리 남북과는 굉장히 열악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일 비용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또 통일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점진적인 통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역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윤정박 선생님께서 일부 발표해 주시고 나머지는 허순남 선생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종갑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 박희정 선생님의 어떤 통일과 통합의 의미, 그리고 이 정은택 선생님께서
어떤 그 독일의 어떤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뭐 통일 비용, 뭐 분단 비용 등에 대해서 이 자세히 잘 듣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역대 우리 대한민국의 이 통일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변천되어 왔느냐 하는 건데, 이 정부가 이 바뀔 때마다 이 통일 정책은 계속 이제 바뀌어 왔거든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정부가 바뀌어도 이 각 정부가 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기본 방향, 즉 통일 정책은 어떻게 보면 영속성이 있다는 거, 그죠? 이게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앞에 이런 방향을 계속 이제 뭐 수정 보완해서 이 영속성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을 크게 나누면 197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70년대 이전의 통일 정책과 또 70년대 이후의 통일 정책으로 크게 뭐 구분을 하는 입장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당시만 이제 아직까지 우리 그 6.25 전쟁으로 인하여 남북한의 경제적인 이런 파탄 이런 것으로 인하여 통일에 어떤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습니다. 남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단 어떤 형식상의 이런 뭐 통일 정책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어떤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접근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7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서 국제적인 그런 탈냉전, 그죠? 이 대탕트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대한민국과 이제 북한에서도 이런 통일에 대한 이제 그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대 정부 이승만 정부부터 해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문재인 정부, 즉 19대 문재인 정부까지 이렇게 왔는데 뭐 이 많은 내용을 제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는 이승만 정부부터 해서 어떤 제14대 대통령인 김영삼 정부까지의 어떤 통일 정책의 변화 과정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하는데요. 이승만 정부죠. 우리가 아는 이승만 정부, 제1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와 그 다음에 그 제2공화국인 이 장면 정부만까지만 해도, 그죠? 당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존재하지 않았다 해도 큰 과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전쟁으로 인한 그 경제 건설 때문에 어떤 통일에 신경을 쓸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당시는 어떤 한국 전쟁 직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남북 간의 어떤 상호 이 적대심이 아주 심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적대심이, 그죠? 그리고 또 이 서로 간의 이 갈등이라든가 이 대결이 아주 강화되었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어떤 통일 부재론의 시대다. 그 당시만 해도 어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죠? 통일 부재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통일론이라는 것이 없었던 이 이승만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북진 통일이라든가, 그죠? 또는 성공 통일, 이런 하나의 단순한 이런 논리로서 접근해 갔던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 이승만 정권의 뒤를 이어서 나온 장면 정부도 어떻게 보면 이 민주화, 4.19 의거로 인하여 장면 정부가 들었었는데, 이 장면 정부가 어떻게 보면 힘이 없었던 정부잖아요, 그죠? 어떤 민주 세력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다가 결과적으로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전복되는 이런 정부다 보니까 이승만 정부도 결과적으로 이 통일,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선 경제 하고 이런 통일 방안이 있었지만은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제 본격적인 통일 정책은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통일 정책이 이제 싹을 트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박정희 정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을 이끌었던 이 정부입니다, 그죠? 62년도 이제 61년도 5.16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약 한 18년 동안의 이 정권을 이제 장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일 정책도 펴고 했는데, 이 박정희 정부의 통일 방안을 우리가 이제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1970년도에 그 참 유명한 그 8.15 평화통일 구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70년 8월 15일 날 8.15 평화통일 구상이 그 당시 이제 그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이 8.15 이 통일 구상에서는 이 통일 이전에 어떤 중간 단계를 설정하자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오늘날의 이 그 김영삼 정부에서 말하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남북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과도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통일 이전에 어떤 중간 단계를 이제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그 김영삼 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말하는 이 남북 연합으로 이렇게 연결됐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박정희 정부의 이 통일 정책이 어떤 성견 지명이 좀 있었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또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 단계가 지금의 남북 연합으로 이렇게 지금 이게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상으로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런 것을 한번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또 이 70년대에 와서 이 남북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남북 적십자 회담도 거치면서 그죠? 이 남북 대화가 굉장히 중요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대탄트 그 시대에 따라서 이 긴장이 이제 완화되고 뭐 상호 전쟁 방지라든가 평화 정착이라고 하는 이런 이슈가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에 이제 그 적십자 회담이 71년도에 이제 개최가 되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감히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1년도에 와서 이 최초의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우리 역사적으로 이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죠. 바로 72년 7월 4일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방적으로 펴는 정책이 아니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합의해서 발표한 선, 즉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선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큰 역사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7.4 남북 공동성명. 즉 남한의 이유락과 또 이유락과 북한의 박성철이가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문미 작업을 해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이제 같은 날 같은 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 지금까지의 그 통일 정책의 어떤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합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뭡니까? 이 자주적이고, 그 다음에 평화적이고, 민족 대단계적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계.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통일 정책의 기조가 되는 겁니다.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큰 역사적 의미를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박정희 정부 끝나고 나서 뭐 잠시 그 12.6으로 인하여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최규하 정부가 있었지만 그 1년도 못 하고 결과적으로 전두환 정부로 넘어가잖아요. 이 8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 이 전두환 정부에 와서도 또 몇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통일 방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80년대인데요. 이 전두환 정부는 물론 이제 군사 정권이지만은 82년도에 1월 달에 오면서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름 한번 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남북 간에 공동으로 뭐 합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우리 정부에서 그냥 제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안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 남북 이제 이 남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제시한 최초의 어떤 또 통일 방안이라고도 하는 이런 역사적인 의도 있기는 하지만은 뭐 극하다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여기에 합의를 한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두환 정부 들어오면서 어떤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함께 어떤 그 예술단을 서로 교환하게 됩니다. 남북한 예술단을 이렇게 서로 교환했다는 것이 이 전두환 정부의 하여 어떤 통일 정책권 방안과 관계되고요. 이 전두환 정부가 87년도 이제 개헌을 하고 제9차 헌법 개정을 하고 1988년부터 이제 그 노태우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노태우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큰 또 통일 방안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통일 방안으로서 이름 77선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죠? 77선언이라고 하는 거. 바로 민족 자존과 이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라고 해서 77선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988년도 이제 7월달 이 77선언을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바로 1989년도에 이제 그 노태우 정부에 의해서 이것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했지만은 원래 처음 할 때는 한결의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한결의. 근데 왜 갑자기 한결의 통일 방안이 이렇게 민족 통일 방안으로 바뀌느냐 하면 그 당시 그 한겨레 신문이 그 당시 처음 발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 신문사에서 오히려 이 발표하는 것이 돼버린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한겨레 통일 그 공동체 통일 방안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처음으로 이 남북 연합이라고 하는 거, 그죠? 우리가 그 유럽의 그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듯이 이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이 중간 단계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 박정희 정부에서도 통일 이전의 중간 단계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중간 단계를 이때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과도적인 통일 체제다. 즉 어떤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거쳐서 어떤 최종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과도적 중간 체제다. 서로 남북 한간 체제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면서 이제 화해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교류를 해 나가자는 것이 이 남북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 내에 두 개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야. 서로 인정하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남한의 자유주의 체제를 서로 인정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거는 것이 아주 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계승한 것이 바로 그 김영삼 정부라는 거예요. 김영삼 정부 오면서 이제 한자를 빼버리죠. 그래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되는 거예요. 이 방안이 그 이후로 오늘까지 결과적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통일 방안이 확립된 것은 바로 김영삼 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정부에서는 이런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그죠? 그걸 이제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노태우 정부의 통일 방안은 바로 이제 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게 되죠.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네.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서 이 남북 사이의 어떤 화해와 어떤 불가침 및 이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그 당시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 노태우 정부의 일단 통일 방안인데 어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뭐 그런 점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때도 우리 노태우 정부 때 또 한 것이 또 하나가 있다면 그 남북 기본 합의서 하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 남북 기본 합의서도 그때 뭐 채택이 되었다는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 다음에 들어선 무민정부라고 해서 제14대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김영삼 정부죠. 김영삼 정부의 통일 방안은 이제 이 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개정을 하면서 이 통일 과정을 좀 보다 구체화시켰다. 그죠? 이 구체화시켰다는 것인데 바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노태우 정부 때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해서 1994년도 8월 달에 이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즉 점진적 3단계로 구체화된 통일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즉 어떻게 하냐면은 1단계로서 이제 화해 협력, 남북 간에 서로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서 화해 협력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과도적 체계에서 남북 연합 단계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일 국회 구성하고 이제 총선을 통해서 통일 국회 구성하고 통일 정부를 해서 결론적으로 일민족, 일국가, 일정국, 일체제로 하는 이런 통일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란 말입니다.
이 방안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의 완성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김영삼 정부에 보면 이제 이 북핵 문제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북핵 문제 시작되면서 이러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남북 정상회담을 김일성이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일성이가 그 당시 심장병입니까? 그렇죠. 서거했죠. 그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김영삼 정부에서 이루어질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김영삼 정부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뒤를 위해서 이제 김대중 정부가 이제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합의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김일성 주석의 이 사망으로 인해서 이것이 불발되었는데, 그래서 이 김영삼 정부의 이 통일 방안이 결과적으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좀 약간 좀 제가 뭐 시간이 된다면 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제14대 김영삼 정부입니다. 어떤 문민정부라 하죠. 앞에 뭐 이제 군사 독재 정부에서 최초로 민간인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문민정부인데요. 이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1994년도 여야 합의로 이제 채택이 된 겁니다. 1994년 8월 15일 날 이제 여야 합의로 이렇게 이제 이것이 채택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다.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통일 방안으로 이것이 이제 계승되면서 어떤 정당성을 이제 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 그 배경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앞에 나왔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이 통일의 기본 철학과 원칙이 있습니다. 이 통일의 기본 철학은 결과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죠. 그죠? 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철학으로 하면서 이 통일 접근 시각으로서 이제 민족 공동체, 그죠? 이 민족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자 하는 것이 이 통일의 일단 접근 시작을 하는데, 그 단계가 그 단계를 우리가 이제 즉 과정을 봤는데, 아까도 이제 3단계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건설한다 하는 이런 방향에서 이 통일을 점진적이면서 이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한꺼번에 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통일의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화해협력 단계라고 했죠. 두 번째 단계가 남북연합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통일 국가 완성의 이런 3단계로 이렇게 했다는 점이 뭐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제 화해 협력 단계가 결과적으로 어때요? 남북 간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별의 어떤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자는 거. 그러면서 이 분단 이 상태를 이제 평화적으로 이제 관리하면서 이 남북 간이 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실체를 무시해버리면 이거 대화가 안 되잖아요. 북한은 북한 있는 대로 제재, 또 남한은 남한이 서로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실체를 인정하면서 이 남북한 간의 적대 관계 또는 이 대립 관계를 이제 하나의 남북한 간의 공생 공영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이제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하자는 것이 1단계, 즉 화해협력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남북 연합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북한 체제의 어떤 서로의 차이라든가 이질성을 서로 감안을 하면서 바로 이 과도 체제로서 이 중간 단계를 이제 하는데, 이게 바로 남북 연합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북 연합의 이제 구체적인 기구가 보면 이제 남북 정상회의가 있죠. 이거는 최고 어떤 결정 기구죠. 뭐 남한의 최고 순회와 북한의 최고 순회가 만나서 결정하는 이런 남북 정상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남북 강요회의라고 해서 집행기구죠. 즉 남북 간 장관들이 이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국회의 역할을 하는 남북 평의회가 있습니다. 대의기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의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를 지원하는 공동 사무처를 이제 구성하자 하는 것이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1학년에서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통일 국가를 완성하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남북 연합 체제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서로 실체를 인정하니까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국가에 오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의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를 구성해 나가자. 그래서 통일국가를 그러는데, 이 남북 평의회에서 이 통일헌법 초안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이 평의회가 대2기구니까 이 초안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어떤 민주적인 방법과 이 절차를 거쳐서 통일헌법을 이제 그 확정을 하고 공포를 하죠. 그 통일헌법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통일 그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해서 바로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는데, 바로 그 통일국가의 모습이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1민족,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 하나의 체제라는 것.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통일 방안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다라고 하는데, 이 통일 방안에 의해서 뒤에 이제 김영삼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다 그 기본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추진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김영삼 정부까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어서는 우리 다른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윤정갑 교수님께서는 초대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통일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호순남 선생님께서 그 이후 통일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러면 그 이후에 김대중 15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하여 지금 현재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15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은 화해 협력입니다. 특별 정책이죠. 예, 특별 정책이고요. 또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평화를 통한 번영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상생 공영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관계 개선을 통한 분반 성장입니다. 자, 이렇게 요점 정리가 되는데요. 한번 이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의 화해 협력은 일명 햇볕 정책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이후 부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북한을 힘으로 누르기보다는 온화한 태도로 대하고 직접적인 대북 원조와 지원뿐 아니라 미국과 서방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정책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내어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여서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였다는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평화를 통한 번영입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은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죠. 자, 요의 내용은 앞에 있었던 6.15 공동선언을 호수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 구축, 적대 관계 종식 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 사업 활성화와 확대 발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사실 참 분분합니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북한을 잘 관리하여서 안정적 대북 관계를 이끌었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에 북한에 건너간 지원금들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어 핵 보유국이 되었다는 그렇죠.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명박 정부는 상생 공영입니다. 자, 상생 공영이란 남북 간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 행복 공동체를 이루어 평화 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인데요. 상생 공영에 북한의 선변화를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남한이 국제사회와 함께 10년 이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시 말하면 핵 포기가 진전되는 상태에 따라서 북한의 경제 재건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핵과 개방 3천이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선변화 전조를 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성공하였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도 한반도 프로세스입니다만 이 한반도 프로세스도 이명박 정부의 상생 공헌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장시키며 나아가 통일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한반도 프로세스를 통하여 남북 관계의 정상을 도모하고 이를 발판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과연 성공적이었을까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2010년 3월 26일에는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고 이에 이명박 정부는 5월 24일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호를 하는 대북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이후 남북 관계는 원활하지 못하였고 대북 지원은 노무현 정부의 절반에 그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요?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였고 핵실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6.15 관련 남북 공동 행사 금지의 제재를 가하였고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을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남북관계는 단절되었고 이러한 남북관계는 박근혜 정부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관계 개선을 통한 동반 성장입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여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남북 기본 협정 체결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여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자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1차는 어디에서요? 판문점이지요. 판문점 남쪽 평화의 집에서 2018년 4월 27일에 2차는 5월 26일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또 3차는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평양의 노동당 청사인 백화원 초대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경제협력이라든가 다양한 교류,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등의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의 관심사는 북미회담이었습니다. 자, 북미회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미회담도 세 차례 있었지요. 자, 첫째는 2018년 6월 9일 싱가포르에서, 두 번째는 2019년 2월 27일에서 28일까지 하노이에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있었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가 4건 이상이나 나왔고요. 트럼프는 고압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되는 대북 제재에도 남한과 북한은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전혀 하지 않겠다 또는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였다는 것이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에 이루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여러 가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사실은 주목이 되고 궁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정박 교수와 허순남 선생님이 역대 대통령들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쭉 이렇게 들어보면서 우리 역대 대통령들의 대북 정책은 기본 틀에서 변함없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까지 각각 개인의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 중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거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틀을 잡아놓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책은 대통령은 국방 정책을 해서 우리 소련을 비롯해서 동북권 공산주의 이런 나라들과 거의 이제 외교를 수립해서 개방 정책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 정책의 목표는 7.7 선언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 7.7 선언은 민족 자존과 통일의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을 했습니다.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이 경쟁 대립 적의 상대인데 그 이후로는 하해 협력의 대상으로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개방 정책을 하고 여기서 보면은 7.7 선언 중에서는 6가지 항이 있는데 남북 동포 간의 상호 교류, 그다음에 해외 동포 이제 자유로운 남북 간의 왕래, 그리고 뭐 이산 가족의 서신 왕래, 뭐 상호 방문, 또 이렇게 남북 간의 교역, 또 이렇게 비군사 물자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주고받도록 할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를 토대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노태우 정책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온 우리 각 대통령의 정책은 거의 하나의 국가, 하나의 체제, 하나의 정부, 하나의 민족 이런 것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의 토론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러면은 이 통일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떤지 각자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참 우리 북한 예탈 주민은 김은열 선생님의 의견을 가장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89년도, 90년대가 통일에 대해서 가장 열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먼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영삼 대통령 그 시대에 정말 저희들은 통일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이렇게 사망하면서 통일이 불발되는 그런 상황도 저희들이 또 솔직히 겪었고요. 저희들이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노래를 댄송가요처럼 부르면서 정말 통일이 금방 되는 줄 알았습니다. 또 그때 당시 저희들이 원하는 통일은 저희들 어떤 정치적인 명목적인 통일이 아니고요. 우리 민족이 하나 함께 살아야 될 민족이 이렇게 헤어져서 살고 있으니까 그 아픔을 갖고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통일이라고 생각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남한에 가족이 있으신 이산 가족분들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은 TV를 보면서 그 이산 가족분들이 눈물을 보면서 정말 통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정말 피부로 와닿았던 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 시기에 임수경이 음. 이렇게 38선을 넘어오면서 그렇죠. 네. 이렇게 통일을 정말 저희들이 지금도 눈앞에서 난 것이 청바지에 흰색 티 입고 그 차에서 이렇게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이렇게 통일을 외치던 그 모습이 정말 지금도 저는 생생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때 정말 통일이 되는 줄 알았어요. 자다가 눈만 뜨면 아 통일이 되는구나. 약간 통일에 대한 그런 부푼 꿈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김일성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그 통일을 이렇게 막 한다고 저희들이 막 그 활성화시키던 그 시기에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저희들이 그렇죠. 아 통일은 끝난 건가? 아 이게 통일이 아니었나? 저희들이 그때 당시 생각한 통일은 단순히 아 그냥 38선을 넘으면 통일이 되는구나. 그냥 통일의 노래를 부르면 통일이 되는구나. 그냥 하나의 열망하면 통일이 되는구나. 그게 저희들이 바라던 통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기다리던 통일의 그 꿈을 가지고 결국은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저희들은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일에 대한 기다림과 믿음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저희들이 보았던 통일은요. 저희들이 북한에서 우리의 서원은 통일이라고 불렀던 그런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38선을 무너뜨리면 끝나는 통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통일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나 또 정책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통일에 대한 좌절감을 많이 느꼈었고요. 굳이 통일을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통일을 외치면서 이렇게 되어지지 않은 통일에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찌 보면 통일에 대한 좌절감과 배신감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거두고 살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저희들이 탈북하던 그 시기에는 통일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뉴스로 많이 나오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채널을 돌리기도 했어요. 통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저희는 채널을 돌리고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러던 시각에 이렇게 시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저는 20대 이렇게 한국에 왔었고요. 처음에 20대에 와서 제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대학 생활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보건대라면 어쩌면 저에게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한국 생활하는데 첫 있어서 저에게는 어머니 같은 그런 모교가 저는 보건대학이거든요. 예, 그 보건대학에서 저는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물리치료과라는 학과가 그 당시 어마어마한 경쟁일 속에 이렇게 들어갔던 학과였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일 속에 저는 공부를 하면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런 시간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이 실제적으로 한국에 정착하는데요. 가장 먼저 넘어야 될 어려움이 바로 문화라는 것입니다. 예, 그 탈북민들이 자본주의 문화에 대해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탈북민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5년 정도 되면 30에서 40%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한 10년이 지나면 80에서 90% 정도의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한 20에서 30% 정도 사람들만 그렇게 적응하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오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지만은 북한에서 40년, 50년 살다가 오신 분들은 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너무나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걸 저는 직접 옆에서 보았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 한국 가는데 주는 그 시간, 또 그 시간 속에 또 정부의 정책이나 정책적으로 드는 비용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드는 비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진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교류가 되지 않으면 남한과 북한이 만약 갑자기 통일이 되었다 했을 때 문화적으로는 갈등, 그러니까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서 나라와 국가와 국가적인 문화적인 갈등과 그리고 거기에 드는 통일의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마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선을 넘어야 될 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오늘 이재영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앉으신 선생님들은 통일을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만약 통일을 바라고 계신다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통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통일은 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가 되려면 가장 먼저 70년 동안에 헤어졌던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북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름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의 그과의 마음의 교류가 되어야 되는 것이 통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20년, 한국에서 20년을 살아오면서 참 제가 몰랐던 부분이 너무나 많았었고요. 어쩌면 제가 모르고 당했다는 생각도 참 많이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말로만 외쳤던 통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남북한의 6.25 전쟁과 또 분단의 아픔에 대한 역사가 정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북한에 살면서도 몰랐던 그런 새로운 정보들을 또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통일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면서 만약 제가 통일 시대를 준비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서로에게 갈등과 상처만 남기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가슴이 너무 아팠고요. 제가 이렇게 탈북민으로서 보아왔던 통일이 있다면 무엇보다 통일 이전에 남한의 사회 통합이 먼저이고요.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 교류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과 북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되지 않으면 교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의 격차를 줄이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기 앉으신 선생님들보다 어쩌면 누구보다 통일을 갈망하는 사람은 분단의 아픔과 함께 저 북한 땅에 부모, 형제를 두고 온 북한 이탈 주민들 것입니다. 바로 현재 한국에는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와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볼 때 정말 그들은 먼저 다가온 통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들과 서로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탈북민들에게 통일은 바로 부모이고 경제이고 고향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북한의 사주민.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 1945년 강복이 되면서 분단 이상 거죠. 또 6.25 전쟁을 하면서 분단 이상 거죠. 어쩌면은 우리 김은일 선생님은 신세대 분단 이상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단 이상가족의 아픔을 상세히 들어보면서 또 우리 통일이 우리는 남한에 있는 우리 민족들만 이렇게 입장에서 통일을 정리했는데 우리 김은일 선생님의 이게 통일에 대해서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또 이탈 주민의 입장에서 통일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이제 가장 큰 틀에서 보면은 북한 바로 알기. 알기 같은. 그래서 북한의 문화가 이렇게 20, 30대가 이렇게 탈북을 했을 때 그것을 남한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10년이 걸리고 또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어렵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우리 다 이렇게 영남지방 경상도 출신인데 그 다른 지방에 가서 산다면은 어릴 때 가지 않으면은 그렇지. 우리는 수용하기 어렵죠. 동네의 고향의 언어를 이렇게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서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시작은 이제 서로 이렇게 사회 통합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교류와 북한의 이탈 주민과 서로의 마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그렇죠. 통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무조건 잘해주고 이런 것보다도 다름을 이해하는 것. 사람들이 다른 것은 틀렸다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름을 이해하는 데서 우리가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분 또 의견을 통일의 자세, 나의 자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죠. 예, 제가 우리 참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다 좋은 의견 또 참 가슴 감동적인 이야기 참 잘 들었습니다.
저도 뭐 기성세대를 살아가는 이런 그 상황에서 뭐 직접적인 뭐 전쟁은 겪지 않았지만 이런 통일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통일의 중요성 또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재산이겠습니까? 멋진 건물이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통일이다. 통일을 해서야만 그 다음 세대들이 자유롭게 진출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성세대로서 어떤 죄책감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자세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 뭐 일단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뭐 수립하는 거라든가, 뭐 평화 통일 뭐를 촉진하는 외교를 강화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루어진 게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일단 또 제가 또 한평생을 또 이 교직계에 있다 보니까 이 교직자의 자세로서 일단 이 평화 통일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발전시켜 놔야 되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도 이 정웅택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서독과 동독의 통일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서독의 정치 교육한 게 있었습니다. 이 정치 교육을 통해서 이 국민들에게 어떤 통일의 필요성이라든가 뭐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바탕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이 결정적 계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남북 일단 북한에 보다도 일단 남한에서만이라도 이런 이 통일 교육을 전파시키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간에 어떤 남과 북의 어떤 다름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그죠? 차별이 아니라 이 차이를 극복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단기적으로는 어떤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뭐 실현하지만은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또 각급 학교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이 평화 통일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시키고 강화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의 이 밑거름이 되어서 일단 국민의 평화 통일 의지를 이제 높이고 더 나아가서 뭐 대한민국의 통일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뭐 이 통일 토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이 공부도 좀 하고 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 이재영 교수님의 이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 통일 참 필요하다, 중요하다. 우리 현 세대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꼭 이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 좋은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아주 참 감회가 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예. 제가 이제 통일에 이제 관심을 가졌다는 건 우리나라 기회였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교육에 통일 교육을 제가 한번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별로 뭐 통일이 뭐 뭔지, 또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통일 교육을 갔는데 그 자리에 우리 남한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도 이제 오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 근데 생각보다가 돌아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통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다면, 나아가서 학생들 또는 일정한 이렇게 사람들한테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교육을 그렇죠.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렇게 지식이 없다가 뭐 지식이라는 분야가 정보를 얻다가
그렇게 한번 듣는 한마디가 사실은 누구를 이제 튼 그렇죠. 거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그러므로서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또 그분들과 대화해보니까 우리와 너무나 같은 면이 많고 또 관심도 비슷한 면이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일에 이제 관심을 가지려면 우선에 이렇게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과 동시에 시민의 교육과 같이 곁들이면 어떻게랄까라는 생각이 네, 같은 생각입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우리 윤정각 교수님께서는 통일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그랬는데 학교 통일 교육을 강조하셨고 우리 허순영 선생님께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는 경험담에 의해서 내가 이 통일 교육을 받고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시민 통일 교육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문일 선생님께서는 남북한의 문화를 다 하니까 지금도 통일 전도사 역할을 하시면 되겠지만 통일에 대해서 남북 문화 통합 그런 데서 활동하시면 정말 통일력은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박인장 선생님. 네, 저는 토론을 준비하면서 책상에 자료를 늘어뜨렸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이걸 봤어요. 자기는 나는 통일이 되든 말든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통일 강의를 더 많은 아이에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에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자기하고 이제 연관이 없으면 관심이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통일 문제도요. 통일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아니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될 거야. 이러는 근데 실질적인 팩트를 제공하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요.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 후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북한은 이제 우선 지하자원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핫한 이제 히토리 같고요. 이런 지하자원들을 우리의 기술로 개발하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생겨날 거고요. 지하자원뿐만 아니라 노동력, 관광자원도 풍부합니다. 두 번째로 북한에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요, 전체 인구가 8천만 명. 죄송합니다. 인구가요 점점 줄어들면 나라는요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물류 중심 국가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느 나라를 가려고 해도 비행기나 배를 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면 육로로 북한 땅을 지나서 중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러시아까지 가고 어디든 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둘러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길이 열리면 건설업, 관광업 등이 발전하게 되고 또 막대한 이익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일국가, 일체제 이런 통일이 힘들다면 길만이라도 열어서 이제 남과 북이 이제 경제적으로 서로 교류와 협력이라도 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옳은 네, 말씀이십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박희정 선생님께서 통일 편의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또 그 통일 편의에 대해서 우리 학생과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면 통일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통일이 완전한 통일을 먼저 이렇게 하기보다는 경제 교류부터 해서 점진적인 통일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은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사회복지학을 이제 부전공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 북한 지금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 사회복지상으로 볼 때는 그 외국인보다도 대우를 못 받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동포다, 마른 동포라 하는데 실제로 법이나 이런 거 보면은 대우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금 저도 사회복지를 공부했는데 보면은 특히 사회복지 중에서도 이제 다문화에 관심이 많아가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
남한이 뭐 법이 뭐 그런지 모르겠다만 지금 외국인보다도 이게 탈북 이탈 주민들이 대우를 못 받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같은 뭐 주민들 동포라고 하면서 말은 동포인데 이 법적으로 좀 미비한 것 같으니까 좀 더 우리도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좀 바꾸고 좀 진짜 남북한에 이제 화합하려고 하면은 일단 뭐 좋다 하는 얘기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보면 이 주민들도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 이 이탈 주민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법을 좀 바꾸더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대우받고 같은 주민이라 하는 거, 같은 그런 국민이고 같은 백성이라 하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좀 더 좀 나은 제도적으로 좀 해가지고 탈북 이탈 주민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은백 선생님께서 탈북민의 처우 개선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32,000여 명 정도의 북한 이탈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시 한번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해서 한번 남한에 넘어오신 것은 정말 힘든 과정 거쳐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데 여기서 정말 정착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단의 세월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반세기를 넘어서 70년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또 통일이 필요 없다고 우리 아까 박희정 선생님 자녀분들 통일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세대도 점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역설적인 이렇게 의견도 많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뭐 세계적으로 우리는 한민족이다. 한민족도 이렇게 분단돼서 하는 데가 많다. 또 우리 한민족이랑 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 편의,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이 아니면 우리는 사실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얼마 전에 수소수 맞습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아주 우리나라는 미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고 독일 통일 30년이 지난 지금도 통일 불신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독 국민들은 삶의 만족도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데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의 학력이 높아졌다고 불평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통일 독일을 이렇게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도 작아요, 국민도 얼마 되지 않아요, 자원도 없어요. 통일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 통일을 바라기만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을 우리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독일처럼 자고 일어나니까 통일이 왔어요. 좋을까요? 혼란이 또 있겠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란이 또 네, 생기겠죠. 너무 혼란했어요. 우리가 지금 31,000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 다 보듬지 못하는데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독일처럼 통일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혼란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통일을 얘기하고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이래 하는 것도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첫 통일 교육 강사님들은 통일 전도사로서 통일을 해야 되는 통일 편의,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통일 전도사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우리 통일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